우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오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엔 경기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임대인이 돌연 잠적하면서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240건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60여 명, 피해 액수는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관련 법인이 무려 18곳이나 있는 데다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이들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 기간이 대거 만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넉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94%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일 역시 정부의 책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은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고요. 우선 국회 국방위부터 좀 살펴보죠. 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저녁 6시 12분에야 감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곧 정회가 됐는데요. 야당 국방위원들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오전 국감 전에 감사위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하라 이렇게 쓰인 팻말, 그러니까 피켓을 붙였는데 네.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팻말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감을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결국 오전 오후 국감이 다 파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팻말을 떼달라 이렇게 요구하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은 신원식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성일종 의원이 다시 막말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당 의원들이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가 왜 나오느냐 뭐 이렇게 반발하는 등 고성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뭐 가짜뉴스 공방도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책 논란 관련해서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개 상임위에서 오늘 여야 간 또 이제 그 야당과 정부 간 설전이 오갔는데요. 예. 이 문체위에서는 이 유인촌 신임 문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 언론들의 자율 심의가 중요하다면서 언론사 스스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가짜뉴스가 뭔지 객관적 기준부터 마련하라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 또 의심 어린 반응이 나오자 유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과방위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가짜뉴스 대책 문제를 놓고 야당에서 방송 외에는 심의 권한이 없는 방통위와 이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규제까지 담당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하자 이동관 위원장이 선진국에서도 모두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해달라 하면서 이 갑자기 선거 직전에 김만배 녹취록 같은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자율적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을 피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감 도중에 별도 규탄 성명까지 냈는데요. 네. 민주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행정조치로 얼마든지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부의 모든 규제와 행정행위가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위험한 인식이라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가짜뉴스 대책 불법성에 경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으로 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지금 전기요금 문제로 지금 여야가 부딪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에 이 전기요금 그 인상 부담이 현 정부로 떠넘겨졌다면서 이 전임 정부의 이 원전 백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한전 김동철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킬로와트 시당 25원을 올려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됐다고 반박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핵발전소 확대 기조를 비판했는데요. 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면서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비중이 더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R&D 예산 내년 예산안에서 16% 넘게 삭감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 논란이 됐습니까? 네, 뭐 야당에서 그런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요. 역시 네. 과방위 국감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감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 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면서 이렇게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따졌고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일부 과제는 예산 삭감 때문에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 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면서 카르텔은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범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이 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치권의 얘기들은 왠지 이렇게 구름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국회 국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쟁점이 된 거죠. 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국토교통부 등 대상 이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야당으로부터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관련 이 대통령 처가 특혜 문제가 중점 제기가 됐습니다. 야당 감사위원들은 지난 5일에 이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양평 고속도로 대안인 강상명 종점안이 더 경제성이 높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 네.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다. 또 거짓과 분풀리기로 점철된 답정너 문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또 야당 감사위원들은 국토부 발표 때 강상면 대안 채택 시 이용량이 6,000여 대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 종점일 때 이 도로를 안 타는 6,000대가 4분 거리로 종점을 옮기면 탄다는 것이냐 양평에 3개 신도시라도 생기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원 장관은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간부들이 관여해 외압을 가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겠다 이렇게 정면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감에서는 이 야당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공세에 맞서서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 김수영,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행언위 국정감사에선 이태원 참사 문제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곧 이제 그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행안부 국감에서는 야당은 이상민 장관 책임론을 다시 재점화했고 여당은 국회 자성론을 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 아니냐면서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이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면서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 탄핵소추가 정치적이었다. 또 그래서 큰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거나 비극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공격하고 면피하는 데 전심전력이었다. 이런 자성론을 한마디로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쟁점이 됐네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무위, 문체위 또 외통위 등등 여러 상임위에서 이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10차례 열렸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 차관급 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3차례에 그쳤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감사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전체 간행물로서 8가지 단계를 거쳐 제작 배포해야 함에도 문체부가 이를 어겼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외통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역대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는 IAEA와 별개로 해양환경보호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국방위 국감 결국 열리진 못했습니다만 이 국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윤호덕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해군이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영역을 발주했다면서 이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우리 해군 작전 해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2-3년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준호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원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양금덕 할머니에게 훈장을 드릴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강제징용 관련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건데요. 네. 박 장관은 오늘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양금덕 할머니께서도 지난 30여 년간 강제징용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내놓은 징용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 중 1명인데요. 정부는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진 장관은 이 김홍걸 의원이 이전에는 행정 절차상 문제고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따지자 그때는 일본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이었고 금년 3월에 일본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안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상황이나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할머니한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려고 했는데 외교부가 반대해서 수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자 이런 방안을 예. 추진했는데 예. 당시에 외교부가 이미 반대를 했는데 예. 그때 반대한 이유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인 지적은 아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지금 외교부 입장은 좀 달라진 걸로 보이는데 예. 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 이거를 지금 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훈장 서원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늘 설명하는 아니,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추상적인 얘기인데 제3자 배상을 통해 가지고 돈 수령하면 그러면 서운을 주든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절차가 다 끝나야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다 하더라도.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보다는 이제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 해법이 나왔고 한일 간에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하기로 해결이 됐는데 네. 지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일 관계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서운 주는 문제는 그거 다 해결이 되면 서운을 주든가 결정을 하겠다 절차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배상금을 수령해야 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관계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양금덕 할머니께서 배상금을 받겠다고 하시거나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일본이 뭐 일본 기업이 뭐 배상을 해주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그건 현재로서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별로 일본이 그렇죠. 사과를 더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뭐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과연 맞는 해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야 간의 뭐 설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 때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한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소셜루스 지분을 다른 창업자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퇴직금 등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즉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행 후보자가 입장을 냈어요. 네, 김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저를 공동창업자의 주식 인수 과정에서 퇴직금을 회사 돈으로 줬다는 식의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정말 다행이다.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이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덕에 제가 청문회에서 소명코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게 돼 뒤늦게나마 안심이라며 고발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서 퇴직금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뭐 여야 모두 뭐 이제 상대방의 그 상대방 진영의 이름 실명을 따서 뭐 권인숙 방지법이니 뭐 김행 방지법이니 네.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잖아요. 예,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맞불 성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요. 네.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재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김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 보수 진영 또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지지율 뭐 다수파의 목소리는 뭐 그런 쪽은 아니고 김 후보자가 낙마할 이유가 없다. 뭐 방어하는 쪽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만 해도 이제 어제도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부터 반성해야 된다. 뭐 망신 주겠다고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지명 처리 요구를 일축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당내 비주류 등에서는 이제 김 후보자의 뭐 주식 파킹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 있다. 이 재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두 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 보안 점검을 실시했는데 예. 그 결과를 국정원 따로 선관위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는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 이 점을 부각을 했고 그 선관위에서는 이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거의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거지 뚫린 적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닙니다. 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결과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해본 결과 네.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가운데 약 5%인 300대만 점검을 했다면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 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설명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정원과 이제 선관위가 얘기하는 게 뭐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건 아닌데 서로 강조점이 달라서 지금 예. 유권자들에게 좀 혼란이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킹을 하면 지금 뚫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 네. 선관위는 이 이전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좀 훼손하는 것이 더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선관위는 해킹에 따른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보안 컨설팅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정보 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즉 선관위의 요청으로 국정원 기사와 3자 합동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예.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게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내부 조력자의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떤 뛰어난 보안 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론하면서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선관위 같이 공동 점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선관위에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뭐 그 점은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뭐 국정원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직접 이제 기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그 점검 결과를 발표한 형식도 이례적이고 예.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게 이 선관위가 우려한 것처럼 앞선 선거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뭐 유권자의 신뢰성이나 이제 이런 것을 좀 훼손할 수 있다. 뭐 그런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내일 있는 건 둘째치고 이미 지난 주말에 사전 투표도 지금 한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은 당장 수개표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금 투표 조작에 더해 개표 결과까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SNS에 쓴 글에서 과거 투표도 그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앞으로 투표에 개선이 없을 경우 옛날처럼 수개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우선 내일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개표를 해야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오늘 국정원 발표는 매우 석연치 않다면서 보궐선거를 하루 남기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여당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비해 선거 불복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됐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불안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퍼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까도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 사용하셨는데 굉장히 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선거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정보기관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선관위가 이제 해명 자료에서 보면 이미 실물 투표지를 선관위에서 계속 보존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예. 어떤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실물 투표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를 통해서 실제로 재개표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국정원이 발표한 거는 전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투표지 실물 투표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것과만 대조해봐도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대규모의 선거 결과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어떤 선거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뭐 개선이 필요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안에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당 기념일 전후에 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북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준비 부족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맞아서 보통 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예. 조용한 것 같아요. 뭐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니까 예.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 제일 큰 명절이죠. 예. 북한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예, 조용하죠. 뭐 경축 공연도 있고 어제 자정에 이제 불꽃놀이 김일성광장에서 그다음에 뭐 국기 개항식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뭐 우리가 봐왔던 열병식이나 네. 이제 그거는 예견이 됐어요. 아, 이미 이례적으로 예견이 벌써, 됐어요. 예, 3번이나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하는 건 좀 무리고 네. 또 그러려면 준비 징후가 있어야 되는데 징후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예. 비교적 차분하게 지나가고 이제 특이한 건 아니지만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제 당을 강화한 조직과 이 사상 두 가지 차원을 강화한 위대한 연대 불멸의 여정 1편이라는 기록용 한 2시간짜리 길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방영하는 수준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북한이 연달아 이제 군사 정찰 위성 실패했잖아요. 예. 다시 쏘겠다 예고한 시점이 이제 이달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군사 정찰 위성 쐈다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선전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10월 달에 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성은 우리가 모르게 못 쏴요, 첫째. 아, 그렇죠. 그다음에 예. 위성이 이제 낙하물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해상과 이 항공 안전을 위해서 관련 국제 기구에 미리 발사 기간을 통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위성은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쏜다 이렇게 말 못 하고 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기를 특정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열흘 뒤에 쏴도 오늘은 지금 오늘 저녁에는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통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부족한 겁니까? 일단은 무리였어요. 왜냐면 5월 31일 날 쏘고 8월 말에 쓸 때 그렇게 2-3달 만에 기술 문제 해결한 사례가 없어요. 위성 발사 역사에서. 네. 그다음에 8월 말에 쏘고 10월이면은 이것도 2달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기술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이유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1호 명령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하라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쏴야 되는 상황인데 안 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추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발사한 북한의 위성 만리경 1호를 우리 군이 잔해를 수거한 다음에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도 아니고 전혀 없다라고 평가절하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9월이죠. 9월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 그때 푸틴 대통령이 위성 발사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걸 쏘느니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보다 완성된 완성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기술-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발사할 때 도와줬던 것도 그랬지만 이게 뭐 한 달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만일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다면 예.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적 지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 쪽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리경 2호 위성체를 이제 개선하려면 그러려면은 시간이 몇 달도 더 걸리죠. 그러니까 러시아 협력을 만일에 받는다고 그러면은 한참 길어질 거고 네. 그냥 이제 서둘러서 쏜다 그러면은 아직 10월이니까 아직 기회는 몇 번 남아 있죠.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연내 발사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원래라면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쵸. 북한이 이 광명성 4호를 쏠 때 예. 실패한 다음에 8개월 뒤에 개선해서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내 쏘는 것도 기술적 개선은 쉬운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뭐 북한 내부의 정보를 깊숙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지금 일주일 뒤에 중국의 1대1로 정상 포럼이 개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별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아, 그거는 왜냐하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착시 중에 하나가 네. 중국하고 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니까 예. 북한이 뭐 핵 실험하거나 ICBM 발사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협의를 할 거다. 예. 배려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17년 12월 말에 유엔 안보리 대북주재결의 2397호 때까지 상당히 많은 최소한 치명적인 가장 적게 잡아도 치명적인 대북주재 결의안이 5개 이상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 여기 러시아하고 중국이 모두 동의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북한 말 안 들었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전략적 도발에는 마이웨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로 쏘기를 맘먹으면 예. 뭐 1대1로는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관계없이 쏠 겁니다.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달 중에 외교장관 회담 갖기로 했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을까요? 그게 사실은 더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러북 북러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게 양측 간의 군사협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해서 전쟁 수행 능력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럽 안보가 위험해지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구형 기술만 북한에 제공해줘도 위성을 포함해서 핵을 포함해서 한반도 안보이 훨씬 커지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아무 사항도 없다고 그 정상회담에서 그러는데 지금 그들의 행보를 보면 9월 말에 북한 대경제상이 모스크바 갔고 라브로프가 외무장관 러시아죠. 유엔에서 대놓고 나 평양 간다 9월에 그 10월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가서 푸틴 대통령 그 평양 방문 일자를 조정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크렘린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양측이 합의한 사항도 없다는데 서명한 것도 없다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연내에 갈 가능성도 있고 이미 뭐 이 북중 접경 지역에 이제 북한 쪽에 두만강역이 있거든요. 예. 여기 화물 열차가 네. 한 7, 80량이 지금 집결해 있는데 이거는 최근 한 5년간 가장 많은 숫자예요. 예. 이거 북한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러시아에 줄 게 탄약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브로프 장관 평양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정말 속된 말로 위험한 브로맨스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뭐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뭐 포탄 지원이라든가 일부 뭐 무기 지원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말에 이미 사망한 그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 있죠. 예. 사망한 프리고진이 지휘했는데 여기에 탄약을 이미 제공했다. 이런 설을 미국이 한 얘기고요. 예. 공식적으로. 예. 그다음에 뭐 확인 안 됐지만 외국 매체, 우크라이나 매체죠. 우크라이나 매체가 러북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북한산 탄약이 전선에서 사용됐다라고 보도를 했고. 예. 또 이달 만에도 5일날에는 미국 CBS가 북한산 대포, 야포가 이미 러시아로 선적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들을 했거든요. 네. 정황상 탄약은 뭐 이미 충분히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확정적인 물증은 없어요. 예.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CBS가 보도한 북한산 대포의 이 러시아 이전 선적설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은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황은 뚜렷해 보이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은 찾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러시아가 상당히 절박한 탄약 부족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뭐 탄약은 갔거나 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미국의 정찰위성 능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탄약 싣고 그러면은 이게 부피가 뭐 이렇게 트럭 한 대 싣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차 컨테이너가 일단 닫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에 왜냐하면 두만강역에서 선적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 이제 서포역이나 그런 국제역이 있거든요. 예. 이런 쪽이 이제 실내로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찰이성이 포착하기 어려운데 또 지금 뭐 두만강역에 있는 화차들도 지금 위장돼 있거든요. 포장돼 있거든요. 네네.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려면 숨길 수 있죠. 이게 무슨 대형 대포나 이런 무기체가 아니고 교역화된 작은 박스나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는 거니까 탄약을 숨길 수가 있어요. 탄약의 종착지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은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발견은 됩니다. 왜냐하면 네. 탄약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쓰게 되면 북한이 지금 뭐 완전히 뭐 있는 글자를 지우고 보내긴 쉽지 않을 테니까 네네. 게시 부호나 네. 이런 걸 찾으면 나올 수 그러네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하마스가 공격한 이스라엘 예. 그 무기 체계도 일단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내면 증거는 나올 거예요. 대량으로 사용하니까. 이틀 뒤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뭐 정례적인 어떤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항공모함은 핵무기는 싣고 있지 않지만 네. 워낙 위력이 크니까 확장 억제 전략 자산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예. 그러니까 4월에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이제 확장 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확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확장 억제 한국을 지켜주겠다라는 전략 무기, 핵무기를 포함한 이런 걸 눈에 띄게 자주 보내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에는 42년 만에 전략핵잠수함 켄터크함이 부산에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함이 오죠.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사실상 한반도에 거의 상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대산이 아니 뭐 B-50H가 뜬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일단 합의 사항을 지금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 서로 지금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중동 정세에 자꾸 북한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제 북한이 불량 국가들하고의 커넥션이 있는데 예. 러시아는 뭐 최근에 급격하게 러시아가 워낙 절박하니까 뭐 러시아가 별로 취급 안 하다가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북한을 취급하는 거고 네. 그 이전에는 중동하고 친했어요. 특히 이란, 네.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헤즈볼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마스 이런 그 테러리스트나 그런 불법 무장 단체들하고 친했고 특히 이란과의 군사 커넥션은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예. 뭐 파키스탄과 핵 커넥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란을 통해서 갔든 아니면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직접 갔든 예. 북한제 무기의 상당 부분이 그다음에 지금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쓰는 무기가 첨단 무기가 아니고 예. 대부분 RPG 나 이런 어떤 로켓 추진 수류탄이나 로켓 추진 탄류들 그다음에 소총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북한이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는 상당수의 북한제 무기가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이슬람 저항단체에 가 있고 아마 그 증거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언급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좀 급상승한 주제들로 뽑은 건데요. 네. 일단 1위 주제는 연예 분야인데 영화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운대구가 나왔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5월에 뭐 내부 인사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수뇌부가 집단 사퇴하는 파행도 겪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올해 영화제 성공 개최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항저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참
참석하기로 한 배우, 그때 MC 분이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까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를 뚫고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행이네요. 네, 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우 이재훈 씨가 이제 원래 MC를 보기로 했었는데 허혈성 대장염 응급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 MC를 맡기로 한 박은빈 씨가 단독 MC라는 이제 파격적인 결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최초 단독 사회라고 해요. 28년 동안. 근데 안정감 있는 진행부터 시작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바로 이 주윤발. 저륜파라고 할 수 있는 주윤발 씨가 이제 한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송강호 씨와 함께 만남을 한 것이 영화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요. 특히 와서 그냥 뭐 얼굴만 비춘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이제 관객들에게 많은 이제 좀 이벤트나 이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개막식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빨리빨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80년대 이 주윤발 씨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 음료수에.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이제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이제 주윤발 씨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핸드프린팅을 남겼는데 홍콩에도 본인의 핸드프린팅이 없대요. 그래서 핸드프린팅 이제 본인의 핸드프린팅 보고 싶으면 부산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산을 또 홍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판빙밍 씨 또 고에라 이제 히로카츠 등 전 세계 영화인들이 분위기를 달궈 주다 보니까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끝까지 좀 이제 훈풍 속에서 잘 마무리되기 원하는 이런 글들 좀 많이 볼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은 영웅봉색 세대는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저희 친척 형이 그 뭐죠? 그 성냥개비 이빨에 물고 있는 그걸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윤발은 늙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겠죠. 네, 뭐 우리 김선아 MC도 안 늙고 계십니다. 또 말씀. 주윤발 얘기하다가 왜 제 얘기를 합니까? 왠지 성냥개비 하나 무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윤발 세대거든요. 네. 자, OTT 얘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이 OTT 산업도 상당히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제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이 OTT 콘텐츠가 떠오른 것인데요. 이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이제 웨이브 플랫폼의 거래, 뭐 티빙의 러닝메이트, 뭐 디즈니 플러스의 비질란테 같은 컨텐츠들이 초청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신설된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게 국제 OTT 축제로 좀 확장이 돼가지고 아시안 콘텐츠 어워드, 글로벌 OTT 어워즈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 유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엔 OTT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나가잖아요. 요즘 콘텐츠 산업은 OTT가 업체들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미국의 파라마운트라든지 중국의 아이치, 홍콩의 뷰, 뭐 일본, 뭐 아랍에미리트까지 많은 OTT 산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시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이제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를 제치고 6관왕을 차지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은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제인데 영화 자체 초청작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OTT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영화제가 OTT 업계에 홍보 창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영화제에 꽂힌 거장 감독들이 또 부산을 찾아서 이제 영화 이제 팬들의 갈증을 뭐 해소시키는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끝까지 이 부산 국제 영화제 또 이제 부산에서 있는 엑스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SNS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OTT 업체가 한국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왜 그렇죠. 요금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K 콘텐츠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차별점도 있지만 아직 가성비 면에서도 해외 플랫폼 뭐 미국에 비해서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OTT 플랫폼들은 조금 너무 가격 올리는 건 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요즘 뭐 젊은 층 사회에서 나 필리핀 사람하고 가족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돈 내가지고 가족 맺기를 한다.
한다면서요. 네,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계정을 여러 서명을 네.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외 계정 좀 저렴한 걸 찾아다니는 건데요. 결국 이 소비자들과의 플랫폼의 싸움, 뭐 계속적인 눈치 싸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요. 2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공연 전시인데 키워드는 한글입니다. 한글날이 있었죠. 그래서 한글날에 네. 많은 문화체험 행사 공연이 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연휴 이제 마지막이었다 보니까 각가지 축제가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졌고 비가 온 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진 않아서 축제를 즐기기엔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글날이었는데 전통 축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축제 이름에 외국어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이거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 지역에서 역사 재현 행사인데 네. 수상 멀티미디어 쇼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랑 한국어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료 설명도 뭐 워터 커튼과 워터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매핑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뭐 효도 관련 콘텐츠들도 뭐 K효 페스타, 조선왕실 시니어 패션쇼 뭐 이런 외국어 명칭들이 이제 줄을 잇다 보니까 뭐 이제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뭐 넣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매번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외국어 외래어 남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한글날의 행사인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좀 고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세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네네. 키워드. 네. 이번 주도 또 새로운 키워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요? 흔흔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흔흔하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다라는 뜻이래요. 아.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예. 유통업계에 최근에 보면 한글날이 되면 예. 간판을 뭐 한국어로 바꾼다거나 이런 호텔도 많이 것들 그랬더라고요. 하잖아요. 네. 이번에 한 피자 업체가 예. 이 피자 박스에다가 이 흔흔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크게 한글로 예쁘게 쓴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기쁘고 만족스러운 피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런 건 한글날 말고도 좀 계속 새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이세돌 금방 까먹었었거든요. 흔흔하다를 안 까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금융금리 키워드인데 급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앞서도 얘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패 하마스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세켈화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자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약 6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돼서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전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SNS 상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네. 유가나 아니면 금융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전쟁에 대한 좀 근원적인 이야기들도 좀 SNS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네.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번 전쟁이 향후 국제 유가에 어떤 식으로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특히나 또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이제 좀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물가 상승 억제, 연착륙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과연 이제 향후의 셈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는 하는데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좀 불안감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조금 좀 섣부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좀 불안하긴 하죠. 상황이 가뜩이나 기름값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그 마음은 또 이해가 되네요.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산업인데요. 네. 키워드는 치킨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 비싸도 오늘만큼은 시키겠다라고 해서 치킨집의 전화가 우리가 이른바 이제 불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킨 날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지난 7일입니다. 특히나 서울 중심으로. 예, 예. 네, 이때 왜 그랬느냐? 어떻게 보면 남자 축구 결승전이 한일전으로 있었고요. 네, 두 맞아요. 번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그 전보다 최대 100% 이상 증가한 프랜차이즈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70%는 다 평균적으로 늘었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80% 늘기도 하고 1년 전과 비교해서 65% 늘어나는 등 어떻게 보면 요즘에 치킨값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치킨 시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실제 여의도에서 열렸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에는 그날 이제 배달 서비스가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만 인파가 몰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 앱들이 자발적으로 여의도 부분에서의 이 배달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멈추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꽃 축제가 일어났지만 안전사고는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쓰레기는 좀 몸살을 겪었다. 특히나 이제 지난해보다 쓰레기가 40% 이상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지난해보다요? 네, 지난해보다 약 하루에 70톤 정도가 이번에 회수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환경인식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여의도 불꽃축제 하면요. 네. 광진구에서도 보인다대요. 그러니까 네. 고생스럽게 가지 않고 한강변 아파트가 그래서 비싼가? 근데 제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 드론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펑펑 소리는 저희 집에서 들리는데 저희 집엔 아파트가 가려서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즐기는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그런 데서 다 시켜 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교육 분야의 키워드는 자퇴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예전보다 줄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2만 3천 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자퇴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친구들이 많이 그만뒀느냐라고 할 때 1학년일 때 자퇴한 친구들이 12,078명으로 51.5%, 2학년일 때도 9,271명, 3학년일 때도 2,091명. 그래서 지난해에만 23,440명이 고등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퇴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네. 팬데믹 시기에 원격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기피한다. 또 대입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게 자퇴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단순히 맞습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자, 이슈의 수다 김덕신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지방 아침 기온 11.9도로 평년보다 0.4도가 낮았지만 낮 기온 23.5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6도가 높아 일교차가 12도가량 났습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걸령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기온 4도까지 낮아지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서 지방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낮에 맑아지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 오후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경 서울, 광주 13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울산 21도, 세종 22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23도, 광주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견 16.2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여세 전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수개월째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60대 남성이 아사 직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넉 달째 월세를 못 낸 세입자가 인기척이 없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구조했는데 당시 남성은 앙상하게 말라 옷도 입지 않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집엔 식료품이 아예 없었고 먹다 남은 과일 통조림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영양실조로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소비활동은 지난 7월 16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체크카드로 5,600원을 결제한 이후 통장 잔액은 0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날 음식물을 구입한 뒤 그동안 수돗물로 연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구조한 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 달 동안 끼니 대신 수돗물을 마셔도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구라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경우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읽었던 한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쓴 칼럼은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지만 실제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태를 이렇게 전합니다. 병원에서 무의미한 검사와 치료를 받느라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임종 전 1년간 평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비로 약 3천만 원을 쓴다. 왜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죽음을 맞고 있을까? 김 교수는 정부가 호스피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진화를 제한하고 호스피스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하지 못하고 대다수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
아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11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는데 경제대국 몇 순이라고 운운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네요. 복지 사각지대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조부건님, 주변 이웃들을 잘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꼭 주변 동사무소나 복지관과 연계들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다 공감이 됩니다. 지난해 손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위기가구 발굴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소가 됐으니까 전입신고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다가만 다 의존하거나 지자체 공무원한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 시선들, 이웃 주민들의
어떤 관심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곧바로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청도 좋고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기가 발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오늘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이현경 뉴스캐스터를 대신해서 오래간만에 박영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한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랬나요? 제 정확한 기억은 2개월인 것 같습니다. 아닌데. 제가 뭔가 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는 조금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중학생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굉장히 예민할 만한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맞습니다.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건데 이건 뭐 확정은 아니고 절차상 우리가 국교위라고 부르는 네. 곳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보고됐고 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3 수험생이 되는 거니까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어떤 게 바뀌느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수능 9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학교 내신 등급이 9등급으로 분류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석차 등급이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이제 전 과목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 국어,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확정 아닙니다. 연말까지 좀 심의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비율로 좀 나눠서 보면 어쨌든 넓게 9등급에서 내신이 5등급으로 좁혀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일장일단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세분화됐다가 등급 간 이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는 1등급이 현행 상위 4에서 10%입니다. 네. 4%에서 10%, 2등급은 10% 초과부터 34% 이하, 3등급은 34% 초과부터 66, 4등급은 66 초과해서 90% 이하, 남은 최하위 5등급이 이제 하위 10%인 건데 그동안 이제 뭐 이런 내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선택 과목 폐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이 또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플랜 B도 있어서 이것도 지금 국교위 판단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수학의 경우에는 첨단 분야에 들어가는 인재들이 수학은 또 심화적으로 또 배워야 되고 또 이공계열 강의들을 이제 사전에 좀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심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대입 개편 시한 2안으로 마련해서 이건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개편이 될 건데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학교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은 지금 등급에 따라서 대학 가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1등급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내신 포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급 간의 간격이 넓어지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의문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아예 반대 의견으로 뭐 차라리 잘 됐다라고 보는 학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언하게 경쟁이 좀 치열한 경쟁이 조금 느슨해질 거다. 뭐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대학이 별도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사실 대학교에서도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 이제 이런 입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변별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항상 이게 교육 문제는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견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갈리기도 하고 어떤 게 맞는지 사실 저희는 수능이나 학력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예전 네. 수능, 네. 학력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시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학생들 혹은 또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근데 기사에 나와 있는 현재 안과 또 개편안을 비교해서 이제 표로 나온 걸 보면 네. 상당히 개편안이 간소해 보이고 간결해 보이긴 하나 거기에 이제 허점들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등급제로 좁히는 건 결국에 수험생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은 등급별로 비중이 좀 늘어나니까 내신이 이제 10%까지 1등급이 되면 1등급을 못 따고 2등급에 머무를 경우에는 이제 불안감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이신 거고요. 네. 반대로 보면은 이제 바뀐 입시가 뭐 고교 학점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좀 발전을 시켜 보면 중2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도록 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이제 뭐랄까 예상을 미리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능도 뭔가 좀 고사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셨을 텐데 이 예상이 다 빗나간 것이고 수능도 사회과학 모두 공부하고 내신도 3학년 때까지 신경을 쓰면서 고교 학점제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이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덜었다라는 평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기존에는 뭐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이런 선택 과목 영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더 컸는데 입시 부담이 컸다. 그렇죠. 예전처럼 네. 공통 과목으로 합쳐지니까 예. 수능을 보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 편한 것 같다는 부모도 일각에서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목소리를 듣자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도 하고요.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면 네. 본고사의 모든 그걸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그 학원이나 뭐나 그게 근데 이게 참 대학 입장에서 아까 교육제도는 참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네. 이거 변별력이 전혀 없다. 변별력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따로 네, 우리는 논술 따로 보고 학생들 따로 괜찮은 하겠다. 학생 따로 뽑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면 다시 또 사교육 시장은 그걸 또 챙겨야 되는 것이고 부모 입장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걸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네. 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요. 네. 너무 많은 의견이 있어서 종합이 안 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걸 종합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국교위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역할 오래간만에 제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임산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예.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저는 이제 이 내용 전달해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른바 그 밈이라는 거 기억하실 텐데 네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어요라고 하면서 어떤 외국의 석학이 머리를 쥐어뜯는 밈이 한때 네네.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출산율에 대한 문제, 합계 출산율 발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정부에서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한다. 뭐 이제 이런 파격적인 대책은 내놨습니다만 네. 지금 뭐 아름다운 재단이나 직장갑질 119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그렇지가 않다. 즉 직장인 1000명에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1000명 중에 45.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기타 이제 항목들도 출산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냐. 응답자의 40%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고 뭐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현재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뭐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이런 해당 사항보다 훨씬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관련법을 제가 굳이 또 언급을 하자면 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너무 많다 정도로 일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도 클로디아 네. 골린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요.
2002년 1분기 한국의 출산율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0.86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 문제다라고 언급할 정도니까 뭐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이나 직장갑질 119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를 두고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문제를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앞서서 사례를 이제 특별한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임신한 직원에게 뭐 일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하라 이런 사례도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사례들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이미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한다고 퇴사하는 하는 회사도 봤어요. 와,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네.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도 나중에 가면 소비하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우리 예. 기업도 망해. 네. 이런 절박함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클로디오 골딘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예. 크게 두 가지를 꼽았거든요. 대한민국은 뭐가 바뀌어야 될까? 첫 번째는 기업 문화를 꼽았습니다. 제대로 얘기했네요. 제대로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가 기성세대, 한국의 기성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크게 두 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취재한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대부분의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출산율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한국의 문화까지 다 간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강연을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장관들만 다 모아놓고 네. 강의를 좀 해줬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모아놓고 강연 좀 해줬으면 저희도 좀 좋겠네요. 어이가 없어서 뭐 기업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해서 웃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간파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 대상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육아휴직 떠나면은 부부한테 전부 다 돈 준다. 그래서 뭐 900만 원까지 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막상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산후조리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또 너무 비싸다면서요.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18개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그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요. 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에 이제 실제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강남 쪽 같은 경우가 3주에서 한 달간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발품을 팔아서 좀 더 저렴한 산후조리원을 찾아도 평균적으로 싼 곳이 3주에서 한 달간 약 600만 원 정도 그나마 그게 싼 편이라고 합니다. 네. 민간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여전히 뭐 민간 조리원은 부담스럽다고 많은 분들이 토로를 하고 있고 저렴한 곳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후도우미를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주간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싼 곳을 구하더라도 산후도우미까지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예. 약 9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즉 강남에서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출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산부를 위한 차후의 대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 실제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런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현재까지 1.61배, 1.64배,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배라고 하고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방자치제가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전국 18곳이고요. 이 정도라고 하면 애를 낳아도 실제 산후조리를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대로 괜찮은 것이냐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돌보면서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노동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계속 돈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대신해 주듯이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출산율이 오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언급은 못 해드렸는데 네.
아니 산후조리원 가격이 강남이 1,000만 원만 있는 거냐라고 되물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진 않겠죠. 그보다 훨씬 비싼 데도 있겠죠. 훨씬 비싼 데가 이제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산후조리원도 편차가 크다 정도로 언급해 두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야 뭐 자기들이 비싼 데 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많은데. 네,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질문을 원래 이제 취지대로 해주신다면 그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라는 것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 봐 일단 언급을 해드렸는데 너무 비싸죠. 말이 안 되는 가격이 정말 비싸긴 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현행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정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긴 했는데 변호인이 정신감정을 신청했어요. 네. 이 재판부가 검토를 해본다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발할 만한 사안이고요. 최원종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벌인 사람입니다. 뭐 혐의는 다 인정을 했는데 재판부에 변호인이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2020년에 조현병 성격장애, 조현성입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범행 당시 혹시 망상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겠다. 정신감정을 변호인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검찰이 최원종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을 우리가 토대로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유족 입장에서 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감형을 노리고 그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 석 달간 반성문을 13차례 제출했어요. 네, 그 13차례 제출했다고 하면 정유정이 반성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정 혹시나 또 잊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언급을 해드리면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석 달간 14차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이제 반성문에 표현하는 건 좋으나 결론적으로 반성문이 어떤 취지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정유정 본인 자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인데 차분하게 본인의 심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난 7월 7일부터 첫 반성문을 낸 이후에 지금까지 14차례 반성문을 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판사들도 반성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유정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반성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입장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성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독감 유행하면서 병원마다 환자로 북새통을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4주차에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0.8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배가 많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때 독감이 같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2019년보다도 5.4배가 많은 수준이라서 원래 독감 환자가 겨울에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는데 너무나 일찍 찾아와서 사실 방역당국, 보건당국도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 독감 환자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독감 환자가 유행 기준의 8배 이상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요. 마스크 코로나 때와 동일하게 많이 착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또 지금 환절기여서 문을 닫아놓고 생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산밀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아무래도 감염병 확산, 특히 독감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 세정제 자주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 특별히 좀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당국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고령자 대상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 접종 내일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요. 오는 16일부터는 70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백신의 동시 접종도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접종 대상 아니신 분들이라도 네. 가급적이면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도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접종 시에는 본인 신분증 등 본인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고 질병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셔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하시면서 독감 백신도 한꺼번에 맞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가을이 이미 왔죠. 예,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네. 산행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예.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사실 이맘때쯤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요. 간이 테이블 펴놓고 술판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8일에 오전 8시 30분에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생수를 사기 위해 한 운전자가 그 휴게소를 들렀는데 그 광경이 20명쯤 되는 등산객이 간이 테이블 서너 개를 펼쳐놓고 주차장에서 김치전에 수육, 무말랭이를 드셨다고 하고요. 한 대뿐이 아니라 버스 수십 대의 등산객 무리가 상을 펴놓고 술판을 벌였다고 하는 장면. 근데 휴게소에는 사실 내국인 국내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들러서 이제 쉼을 청하기 때문에 네.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국격이 추락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자면은요. 특히 뭐 그런 냄새나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이 주차장 차량 통행로를 또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번잡한 곳인데 불편함을 아무튼 들리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줬겠느냐라는 비판이고요. 네. 이런 장면들은 사실 매년 반복되는 거여서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휴게소를 많이 들러봤는데 이번만 있었던 광경은 아니고요. 매년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산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휴게소에서 이런 장면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상 펴놓고 취식하는 행위는 규정상 금지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사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경은 좁은 의미로는 불구 경전을 필사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넓게는 경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글뿐만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경 가운데 특히 화려하고 유명한 건 고려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헌적 역사, 오늘은 일본에서 구입 환수한 고려 사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경전을 필사하는 건 불교만의 문화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 성서 그리고 공자화를 기록한 논어 등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공자님이 이렇게 그 기록물을 직접 뭐 쓰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받아 적으라 이런 말도 안 했고, 그 말씀드린 분들 되게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지혀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분들이어서 그렇게 이제 그 남겼죠.
그러니까 그 제자라든가 네.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거를 그렇습니다. 다 필사로 남기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기억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자나 후손들이 기억해서 펴낸 것이 성서, 불경, 논어인데 뭐 그 시절에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필사로 그쵸. 했겠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성서의 경우는 기원전 10세기 무렵에 식물의 줄기로 만든 파피루스 거기에 이제 필사를 했는데 이 파피루스의 중심 무역지로 고대 페니키아의 비블로스가 유명했다 그래요. 근데 네. 이 지명이 그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의 책으로 그리고 영어로는 바이블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신약 성서의 경우는 마가복음의 경우는 기원 후 한 69년에서 70년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80년대 전중반 그러니까 그 기원 후죠. 그리고 네네.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언양을 담은 논어 역시도 제자나 후학들이 만든 거지 공자님이 뭐 쓰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럼 불경은 언제부터 필사된 겁니까? 불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적을 하니까 가석과 같은 핵심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이 이제 왜곡돼서 전해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결지 모임이라고 해서 그 생전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복원해 갔는데 예를 들자면 1차 결집 때 10대 제자가 자기가 기억한 부처의 생전 설법을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암송한 내용이 생전 부처의 말씀이 맞는지 그곳에 모인 500명의 제자 아라한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나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네네. 그분들이 하나하나 검증을 했는데 5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손들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장 다른 경전보다는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거친 거네요. 물론 뭐 이 구약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어떤 철저한 검증을 했겠죠. 그래도 500명한테 다 물어봤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이제 암송이 됐지만 훗날에는 범어, 그 산스크리터, 예, 거기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페다라수 야자나무의 입에 베껴 쓴 폐엽경 이제 최초의 사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경은 기원 57년 무렵에 중인도 출신의 생인인 축법난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42권의 장경을 들고 중국에 오면서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불교 경제는 언제 한반도로 들어왔습니까? 이게 우리가 불교의 도래 시기가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전진에 사신 승려가 불상과 불경을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뭐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수입된 불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꼈다라는 거고 결국 사경의 역사는 불교의 전례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사경은 불법을 포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포교로 했는데 차츰 그런 것이 수양 쌓기 그다음에 공덕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공덕 쌓기로. 그리고 게다가 8세기 초중반부터 목판 인쇄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니까 포교 입장보다는 뭔가 수양 그다음에 공덕 쌓기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쇄가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필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다는 그 전부터 거죠. 그런 의미는 있었지만 그 이 인쇄술 때문에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수천 수만제에 달하는 경전을 필사하는 그 자체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양 공덕 쌓기로 승화가 됐는데 불경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만약 경전을 베껴 쓴다면 무량 공덕을 쌓는 일이며 성불 즉 부처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성전을 필사하는 일, 경전을 필사하는 일은 불탑을 쌓는 공덕과도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경을 대중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수행 방법이다라고 여겼죠. 그럼 고려시대에 제작된 사경 올해 구입 환수를 했다고 하는 지난 거잖아요. 6월에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구입 환수한 사경 묘법 연화경인데 이 묘법 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경전인데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 백연화처럼 올바른 가르침이다라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그 경전인데요. 환수된 사경은 묘법 연화경 총 7권 중에서 권제 6에 해당되는데 14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감색 종이에다가 금과 혹은 은가루를 악교풀에 개어 만든 안료로 경전 내용을 필서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전 내용을 압축 묘사한 변상도가 4면에 걸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정교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쯤에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6월에 구입 환수했다고 했는데 좀 늦게 소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대중이 보기 쉽게 그리고 듣기 쉽게 글을 쓰거나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묘법 연화경 자체도 어렵잖아요. 다 한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경도 내용도 그렇고, 어렵고 불경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제 깜냥으로 할 수 있을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리를 좀 찾았습니다. 뭐 속의 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속의 각을 찾아서 용기를 얻었죠. 그러면은 이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네네. 이게 이제 국내 현존하는 사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리움 미술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국보 사경이 있어요. 신라 백지 묵서 대방강 불 화엄경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화엄경입니다. 네. 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좀 너무 어렵고 긴 이름 내용을 뭐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신라 시대 백지에 먹으로 쓴 화엄경이다, 사경이다라는 뜻이죠. 오, 그럼 그 국보 사경에서 어떤 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국보 사경이 754년에서 755년 사이에 황린사 소속의 연기법사라는 분이 부모를 위해서 제작한 건데요. 근데 그 국보 사경을 보면 화엄경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사경의 제작 과정 그리고 그 제작자의 언행과 절차 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발문이 붙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써도 되겠구나.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경 제작 전에 대소변을 보거나 누워 자거나 식사를 한 경우에는 향수로 목욕한 다음에 작업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뭐 재밌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요. 굉장히 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출입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경 관련해서 고려사를 보니까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학자인 최승로가 982년에 올린 유명한 그런 시무 28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 또 이게 많이 그 한국사 보면 배우죠. 거기 한 대목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신라 말에 사경과 불상을 모두 금은으로 사용해서 장식했기 때문에 사치가 도를 넘었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폐단을 혁파해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승로라는 유학자는 사경 제작을 신라 망국의 원인으로 꼽은 거죠. 이렇게까지 꼽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요. 사경이 그렇게 대단한 작업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신라 국보 사경의 발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경 제작이 얼마나 뼈를 깎는 수행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종이 담당 그리고 필사 담당 그림 담당은 물론이거니와 그 작업을 돕는 지원 인력까지 화장실 출입 아까 얘기했던 향수 목욕은 기본이었고 작업장 가는 길은 더욱 엄숙했습니다. 앞장선 청색 옷 입은 동자 2명 있고 그다음에 연주자가 4명이 또 따라가고 향로를 받들고 불교 음악인 범패를 부르는 승려가 또 따라가고 향화를 든 필사자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정성껏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어떨까. 신라 국보사경의 발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경 만든 걸 보고 설사 끝없이 펼쳐진 세계가 부서진다 해도 필사한 사경은 허공처럼 파괴되지 않는다. 중생이 이 사경에 의지해서 용맹정진하고 기원 수행하면 성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듯이 그렇습니다. 사경을 만든 거네요. 엄청난 절차와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화려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경을 만들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이 많이 들겠죠. 화려해지고 사치해지고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사경의 혁파를 요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혁파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대 고려 사람들이 최승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뭐래 하고 이제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고려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유학자가 아무리 혁파를 외친다고 해서 그 전통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일본 국립교토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사경 대보 적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 사경인데 이 사경의 발현자가 누구냐면 천추태후인 황보 씨 그리고 그 애인인 김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추태후는 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5대 임금인 경종의 부인이면서 7대 목종의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18살에 즉위한 아들 목종을 대신해서 섭정한 그게 여걸이죠. 아니 근데 임금의 부인이었던 분이 외간 남자하고 사귀었다고요? 사귄 정도가 아니라 이 태우전을 드날던 김치향이라는 남자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둘 사이에 난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결국 1009년에 강주의 정변으로 인해서 김치향과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천추태후의 아들인
목적마저 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토박물관이 보관 중인 사경 대보적경의 발문에는 이런 그 천추태후, 김치향 두 사람의 연인 관계, 내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경은 1006년에 이제 제작이 된 건데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천추태후가 이 아이의 장래 성공 즉 왕위 등극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경스럽게도. 그러니까요. 요즘과 좀 다르죠. 그런 고려 시대만 해도 굉장히 그 근친 그런 결혼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그 달리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천추태후 같은 왕실 인물이 앞장서서 사경을 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최숙노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네. 돈 많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병장수 그리고 죽은 부모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면서 앞다퉈 사경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1181년 고려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떠 있어요. 뭐냐면 명정임금이 은글씨로 대장경을 사경하라라는 명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돈과 기물을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재물 창고에 있는 거를 노린 무례배들이 기부 물품을 훔치려고 이 사경원 창고 물건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호화사경 제작품이 일어났길래 이래요.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려사경은 뭐 고려 말기 충렬왕 이후에 더욱 번성하게 되는데 충렬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1274년에 원나라 황제인 세조 즉 쿠빌라이의 막내딸인 제국대장 공주라는 그 여인하고 혼인한 분이죠. 그럼 이때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고 그때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한 임금들이라 그래서 충자돌림 왕들이 이제 그때부터 왕위를 이어가는데 이로써 이제 고려 왕실과 검문 세가에서 그 몽골 즉 원나라의 관습을 좇는 그런 풍조가 유행을 했고 충자 임금의 첫 번째 임금인 충렬왕부터 국왕이 발언하는 그런 사경뿐만 아니라 개인 발언의 사경 더욱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충렬왕은 국가 전담 사경 제작기구까지 만들어요. 금자원, 은자원 이런 걸 만들어서 국왕 차원의 사경을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제작된 국왕 발언 사경이 현존하는 것만 10점에 이를 정도로 화려하고 많습니다. 그러면 충렬왕은 사경을 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1285년 제작된 그 사경이 눈길을 끄는데 충렬왕과 부인인 제국대장 공주가 원나라 황제인 세조를 위해서 제작한 사경이거든요. 금으로 필사한 굉장히 화려한 대장경입니다. 명색이 이제 뭐 고려의 임금이니까 물론 고려의 왕실의 어떤 안녕도 빌었겠죠. 그러나 이 사경을 보면 결국은 원나라 황제인 세조를 위해서 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원나라와 고려와의 관계, 부마국이라는 관계를 단적으로 일러주는 그런 사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충렬왕 시기부터 이렇게 사경을 많이 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사경 제작 기술이 고려의 사경 제작 기술 엄청나게 뛰어나서요. 고려사 기사를 보면 당시 원나라가 글씨를 잘 쓰는 승려, 즉 사경승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징발해 갔다라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거든요. 특히나 1290년 기사를 보면 3월에서 8월 사이에 3번에 걸쳐서 100명 이상의 고려 사경승을 그런 원나라 세조의 명으로 원나라로 이렇게 징발해 갑니다. 이 제작 기술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많이 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뭐 이렇게 사경 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술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당연히 제작하는 사람도 부족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100명 이상 데려갔냐? 거기 이유가 지금 대구 동화사에 홍진 국사비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렵에 1290년에 원나라에 파견된 100명의 사경생이 다음 해까지 대장경, 금으로 된 대장경을 필사했다.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경불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후에도 원나라가 고려 사경승의 초빙 계속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조로 기사를 보면 1311년 기사를 보면 원나라 황태후가 고려가 사경을 제작해서 바친 것을 격려해서 상을 준다라고 하면서 원나라 지폐인 보초를 5,800정을 하사했다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제작하니까 우리도 제작하자. 그렇죠. 덩달아서 제작하다 보니까 점점점 많이 제작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원나라가 그렇게 뭐 상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작을 많이 하니까 고려 내에서의 풍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이 원나라에까지 알려진 그 자랑스러운 사경 기술 당연히 이제 고려에서 대유행을 했을 거고 게다가 원나라에 빌붙어서 세도를 부린 부원파, 친원파들이
개인 차원에서 사경을 앞다퉈 제작했을 겁니다. 뭐 이른바 돈 많고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존하는 고려 사경을 보면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원파, 친원파라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있는데 1294년에 제작된 사경을 발원한 사람을 보면 제국대장 공주의 측근으로 보이는 안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절은 발원문을 쓰면서 원 황제 만년 만세를 먼저 쓰고 고려 왕이라든가 부처는 뒤에 이렇게 내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소장 국보사경을 보면 충선한 때 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원자의 이름을 보니까 이하선 불화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이름입니까? 이거 되게 낯선데요. 이하선 불화 이게 뭐 원나라 간섭기판 창시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나라식 창시개명이요? 그렇죠. 이시인데 그 원나라식으로 이름을 이하선 불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야불선화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원문을 보면 원 황제의 치세가 영원히 공고해지기를 빈다라는 뜻에서 뭐 황도 영고 구절이 이제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장 사경을 봐도 창시 개명자인 정동만 다라 정씨죠. 역시 정동만 다라가 이제 발언한 것인 어떤 그런 사경이 보이고 그리고 원나라 궁정에서 출세한 고려 황간 뭐 이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 사경을 보면 당대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부원파, 친원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391년 거의 말기인데 그 최고 의정기관인 도당에서 이 공양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발 권문세족들이 금과 은으로 사경하는 풍습을 좀 금지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금과 은으로 글씨를 많이 썼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옛날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구입했다고 말씀하신 그거 사경 역시 고려말 권문세관 중 누군가가 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총 7권 중에서 한 권만 환수가 됐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이렇게 발언했는지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권 제7권 권제 7회에 이 발언문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시 고려 말에 부하 권세를 누린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고려 사경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요. 최승로 같은 사람이 사치스러운 사경 제작 풍조를 이제 개탄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사치 호화를 부리는 그런 덕분에 700년의 후손들이 그렇게 화려한 고려 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라는 또 아이러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영익의 역사 이것도 또한 기억을 해야지 화려하다고만 하고 거기에 막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유물이 별로 안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 고려시대 기사를 쓰기가 좀 애매한 게 그래서 기록도 많이 안 남아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의 참화를 겪으면서 그 예전 굉장히 뛰어났던 문화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감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